안녕하세요, 박성우입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누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더러울 누자의 이름명인데요.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힌 억울한 평판,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 누명이라는 글자가 잘 어울리는 한 분 모셨습니다. 5선 국회의원의 인천시장, 그리고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하며 그야말로 차기 대권 후보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돈 봉투를 살포했다, 이런 의혹이 뉴스를 도배하더니 끝내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정작 떠들썩했던 그 돈봉투 사건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명이란 단어를 떠올린 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데자뷰처럼 항상 반복되는 검찰과 언론의 합작 플레이, 이 메커니즘이 또 한 번 여실히 작동한 것인데요. 돈을 줬다고 나락을 보내더니 정작 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감옥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누명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머리에 망치를 맞고도 이재명 후보 유세를 도왔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 멘트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면까지 뭐. 예, 아, 세상이 세용지 마라. 예. 또 제가 감옥에서 많은 걸 또 깨닫고 배운 게 많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제 차차 제가 말씀드린 누명에 대해서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해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경제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특히 중국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아주경제가 한중 관계 또 이 국제 정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보도를 해 주어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신문인데, 또 이렇게 아주 ABC 예. 이 방송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희가 찾아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요. 워낙 평소에도 뵙고 싶던 분이라 저한테는 좀 약간 감개가 무량한 그런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려보면, 올해 이제 1월에 1심 선고였죠. 2년 예, 실형. 1월 8일 날. 예. 예. 그 5개월 정도 이제 수감을 하시다가 6월에 이제 23일일까요? 보석으로 이제 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나오셔서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제가 총 한 11개월 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와서 많은 분들 이제 찾아뵙고, 제가 소나무당 당사가 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 있습니다. 아, 저희 당원들이 약 12,000명쯤 되는데, 뭐 당비나 후원금이 한 달에 한 2천 이상이 들어와요. 야. 그 정도로 그 임대료 내고 그 당직자 일부 월급 주고 지금 소나무당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매일 출근해서 사람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또 송영길 TV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보석 조건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옥살이 중에 잠깐 이제 밖에 있는 걸 허가해 주는 게 보석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재판부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좀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거의 없습니다. 아, 정말요? 유일한 제약은 주거지를 예.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로 한정한다. 아. 여기를 떠나서 3일 이상 지방으로 갈 때는 법원에 신고해라. 어. 이 정도입니다.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지 마라.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해외 여행도 그럼 당연히 그것도 금지돼 있죠, 현재는. 그렇구나. 뭐 저는 뭐 팔찌를 낀 것도 이런 것도 아니니까 예, 그럼요. 정치 활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다. 너무너무 다행이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긴 했어요. 옥중 3종 세트라고. 네. 그러니까 옥중에 계시면서도 정말로 좀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옥중 108배도 하셨고, 옥중 번역도 하셨고, 심지어 옥중 출마까지 하셨습니다. 야, 저는 일단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몰랐어요. 옥중 출마가. 그만큼 선거권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뤄보고 싶은 거 옥중 번역. 네. 최근에 책을 내셨습니다.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이 미국 여성 젊은 정치인 털시 게버드를 다룬 책인데, 요 책이죠. 네. 요 책을 그 수많은 책 중에서 옥중에서 번역하실 때는 신중하게 고르셨을 텐데,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일단 무엇입니까? 일단 그 제목이 미국 민주당입니다. 사람들이. 오해. 예. 근데 제가 털시 게버드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국장이신데, 예. 이분을 제가
하와이 호놀룰루 의원일 때, 또 연방 하원 의원일 때 만났습니다. 제가 인천시장과 하와이가 자매 도시여서 자주 방문해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예.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정치인이었는데 이분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했어요. 2019년도 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카멜라 해리스, 샌더슨 나올 샌더스, 때. 예. 뭐 조 바이든과 다 했다가 바이든이 이제 결정되면서 자기는 탈락했죠. 그 이후로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예. 약간 이단적인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게 트럼프하고 또 교묘하게 맞았어요. 그,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고 공화당 입당해서 트럼프 선거운동을 하면서 왜 자기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됐는지, 왜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됐는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고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케미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접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차에 이 책을 제가 밖에서도 한번 읽었는데 이 책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넣어주라. 그래서 제가 메디치 출판사 김현종 대표님한테 이거 한번 번역을 해보자고 편지를 보냈는데 우연의 일치로 자기도 이 책이 번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틀 전에 판권 계약을 해놨답니다. 야, 근데 아주 그냥 딱 그 시기에 맞게 저의 제안이 와서 좋다. 그래가지고 전격 번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았다고 하죠. 그렇기도 하고 그 제가 행간의 의미를 살짝 읽어보자면 물론 민주당을 떠나며가 이제 미국 민주당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대표님 이제 인터뷰 많이 봤을 때 아직도 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또 남다르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 신물이 나서 떠나신 상황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 이 책 제목만 딱 봤을 때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어떤 대표님의 어떤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 애둘러서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제 개인의 서운함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권 8년, 그다음에 클린턴 정권 8년 했잖아요. 예. 클린턴, 오바마 때 잘 나가던 민주당. 그러다가 조 바이든 때 망해가지고 다시 트럼프한테 이게 정권을 뺏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상하 양원도 뺏기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트럼프처럼 저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 34개의 중범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왜 거기에 민주당이 패배했을까? 그렇다.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잘 되는 길을 이제 모색해 보고자 이 책을 번역을 하셨고 뭐랄까요? 민주당도 어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이제 정권을 뺏긴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반면교사라는 말씀도 주셨고 패착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민주당이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로 번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첨부 드리자면 예. 제가 당 대표 시절에 문재인 정부와 정책적으로 좀 이견이 있었던 게 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탈원전 정책의 속도 조절론이었습니다. 아하. 저는 탈원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CO2 이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데 화력 발전소부터 먼저 없애야 되지. 네. 원전은 장기간 재생에너지와 연합관계다라는 게 저희 확고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화력 발전소를 7개나 지었어요. 그랬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한 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준비해왔던 거지만 그래도 7개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울 3, 4호기, 신고리 5, 6호기 역시 이것도 이전 정부가 해온 거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것은 안 지으려고 그렇게 그랬었죠. 무리한 조치를 했잖아요. 신고리 5, 6호기는 중단시켜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겨우 재개를 했지만 한 2달 정도 아마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수천억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뭐 민의를 모으는데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9천억 정도의 매몰 비용이 투입되어 있는 이 사안 이미 행정 처분으로 다 된 거를 믿고 투자가 진행됐는데 이것을 만약에 취소하면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비겁하게 취소 결정도 안 하고 그냥 행정지도 형태로 그냥 못하게 5년 동안 스톱을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법적으로도 패소할 뿐만 아니라 예.
맞지가 않다. 잘못했다. 오히려 화력발전소 7개를 짓지 않는 대신 이것을 짓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거 안 돼가지고 우리가 중도표를 잃어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좀 수정을 하고 있죠. 탈원전에 대해서. 수정했죠. 예. 이재명 후보한테 절대 이거 플렉시블하게 가야 됩니다. 예. SMR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초기 이재명 대표 나왔을 땐 SMR에 대해서 아주 좀 소극적이었어요.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종부세, 양도세 완화를 해야 된다. 예. 9억을 12억으로 올리자. 종부세. 그렇죠. 우리 서울 시내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서울 시민들의 4분의 1이 종부세 대상이 됐어요. 뭐 1인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사실 폐지시켜도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논란이 많죠.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문재인 정부가 고집을 피워서 저하고 부딪혔고요. 예. 마지막 또 뭐죠? 세 번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자. 아, 예. 제가 이준석 야당 대표 만나서 합의까지 해왔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이거를 막았잖아요. 아, 이재명 후보가 했던 공약인데 기억이 이재명 후보를 뒷받침해주지 않고 끝까지 홍남기가 고집을 부렸고 홍남기 해임해달라는 저의 요구도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를 지켜줬잖아요. 이 세 가지의 그런 정책적인 저와 부딪힘이 있었는데 네. 그게 저는 대선 패배에 기여한 면이 있다. 아. 마찬가지로 이 지금에 있어서도 이제 최근에 뭐 주식 양도소득세 뭐 10억이냐 뭐 그 50억이냐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걸 잘 살펴야 되고 지금 여기 미국 민주당도 패배하게 된 게 예. LGBTQ 그 성소수자 보호는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소위 트랜스젠더 성 전환을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아직 지적 능력이 미숙한 상태인데 부모의 상담을 받아야 될 텐데 부모한테 알리지도 못하게 하고 선생과 의사의 상담으로 10대 어린애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아하. 나중에 성전환 수술한 후에 후회하고 그렇구나.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애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남자였다가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아직도 남성의 근육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 되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수영 경기대회 자격을 똑같이 부여해가지고 안 되죠. 걔가 우승을 해버렸어요. 불공평한 거죠. 이건 불공평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지나치니까 이 보수 세력의 반격이 일어난 거죠. 네. 야 그러면 뭐야 이 권투 선수 누구죠? 누구요? 이 뭐냐 헤비급 권투 선수 유명한 마이클 타이슨. 네. 네. 타이슨이 예. 여성으로 만약에 성전환해서 성전환하면 여성대회 똑같이 여성 권투 그렇죠. 시합 선수로 보낼 거냐? 형평성이 어긋나죠.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들을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범죄율이 너무 높다. 민주당 뭐 캘리포니아 같은데 이런 지적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힌 거에 대해서 제가 트럼프 정책에 그런 여러 가지 저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밀리게 된 거죠. 네. 특히 카멜라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예. 경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그냥 서로 그 대선 토론에서 확 밀린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쭉 들어보니까 역시 아시는 게 너무 많으셔서 줄줄줄 나오시는데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민주당을 떠나며 이 책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취지라는 게 우리 이념이 중요한데 이 이념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실패하더라. 대표적으로 아까 세 개 들어주셨던 거 탈원전, 종부세, 재난지원금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대목에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인데 그 상인의 현실 감각 그 말씀 아시죠? 예. 선비의 문제의식과 뭐 상인의 맞습니다. 현실 감각이 적절히 조화돼야 된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실패를 계속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현실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했고 그런 면이 또 정권을 교체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미 FTA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을 때 예. 우리 민주당의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그렇죠.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난리 났었죠. 천정배 뭐 의원은 뭐 단식까지 하고 정동영 지금 정청래 전부 다 한미 FTA 반대했어요. 맞아. 저하고 안희정 의원 뭐 몇 명 안 됩니다. 이 찬성한 사람은. 아 맞아.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한미 FTA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이 한미 FTA는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도 없는 나라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부인하고 어떻게 이 세계 무역 전쟁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난 강력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그때 책을 안 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죠. 그렇습니다. 이것조차 트럼프가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유리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 한미 FTA를 제2의 을사 보호조약이다, 사법 주권의 포기다. 우리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그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내가 그래서 나는 한미 FTA를 부정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나중에 집권 세력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지적을 했죠. MB 야당 됐다고 우리가 그걸 반대를 했거든요. 그때 우리 예. 민주당이. 그 송영길의 FTA 찬성한다고 나를 제명하자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변절자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걸 이제 변화시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대선 때 계속 집중 공격을 받았죠. 당신 한미 FTA 그때 반대했는데 지금 대통령 돼가지고는 왜 다르냐? 그렇죠. 다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 이 어색한 변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집권당을 계속 유지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이 책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에 저는 다 동의한 건 아니고 네. 내로남불이 많습니다. 지금 트럼프 한 걸 보면 뭐 그렇긴 하지만 네. 하지만 그 취지 그리고 어떤 주제 의식이 동감이 되는 바가 있고 민주당이 정말로 필요한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말씀하니까 정말 생각해보면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게 그 당시 때는 사실 민주당에서는 한미 FTA 반대하는 게 멋있었고 맞는 거였는데 훌륭한 정치인은 결국 지나고 보니 그 정책의 결정이 우리나라를 얼마큼 발전시켰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안에서 열린우리당 시절이었네요 그때가 한미 FTA면 그랬죠. 네, 그때 이제 한미 FTA를 찬성했던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또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들었습니다. 자, 이제 뒤에 차차 더 다른 얘기 해보고 현안에 대해서 최근에 대표님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딱 오늘 오랜만에 대표님 얼굴 보면 저 사람 그 전당대회 때 동봉투 뿌려가지고 표 매수하고 했다더라. 그거 들켜가지고 감옥 간 사람 아니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끝내버릴 거예요. 방송을 꺼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떠들썩했던 동봉투 사건은 사실상 무죄가 선고났다는 이 사실조차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알려고를 하진 않죠. 그게 아닌 다른 건, 별건으로 소위 말해서 그건으로 이제 유죄를 선고받으셨는데 이 검찰의 전형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또 항소심에 다투고 있습니다만 저는 항소심도 잘 판단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났다 그래서 제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사건 났을 때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당원들에게도 송구스럽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겠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나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법률적으로는 내가 이걸 몰랐던 사안이고 내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줘서 이거 나눠주라 한 것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었고 내가 누구를 시켜서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률적으로는 무죄를 가지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프랑스에서 내가 귀국하기 전에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입장이 2년 반이 되도록 한 점도 틀림이 없이 일관되게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관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잘했다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도의 차이를 봤을 때 이게 이미 지나간 일이고 2년 전 일이에요. 선거법도 6개월 지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데 공직선거에 비해서 비난 가능성이 적은 당직선거잖아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는. 당 내부의 잔치고 이걸 매수용으로 돈이 간 것도 아니고 보니까 무슨 감사의 표시로 윤관석 의원이 줬다는 것도 있고 거기 뭐 지방에서 올라오면 버스 뭐 기름값, 식사비 이런 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잖아요. 이 내용도 사후적으로 아셔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하신 안 거지. 거죠. 사후적으로 안 거죠. 그리고 누구 뭐 부정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서로 위원장들께 여유 있는 사람이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5천만 원을 갖다 준다는 김영권이라는 분도 우리 민주당 당원이고 민주당을 항상 지원한 분이에요. 무슨 업자들의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요. 같은 당원들끼리 여유 있는 당원이 돈 내 가지고 나눠서 했다는 건데 그것도 내가 몰랐던 일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특수부 애들이 나와 가지고 15명의 검사가 2년 동안 붙어가지고 100군데를 넘는 것을 압수수색하고 나를 구속시켜야 될 중대 범죄입니까 이게? 그거 플러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런 세세한 내용도 사후적으로 사건을 보니까 아신 거고, 당대표 전당대회 하는데 당대표 후보가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일일이 챙기겠냐는 게 일단 상식이고, 두 번째는 사후적으로 이렇게 알았고, 근데 결국엔 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돈봉투도 무죄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런 세세한 내용을 안 보고 그냥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돈봉투 뿌린 사람. 근데 정작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락을 보낼 때는 돈을 줬다고, 이 사람이 돈을 줬다고 나락을 보내더니 정작 유죄로 판결받은 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 먹사연에 관한 얘기인데, 이 얘기 한번 해보죠. 유죄 판결 받은 이 먹사연에 관한 얘기도. 공소 사실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봉투 사건, 이거 또 하나는 제가 참여했고 제가 설립을 할 때 주도했습니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먹사니즘 여기서 아마 힌트를 얻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싱크탱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거의 한 15년 됐어요. 15년. 그냥 선거 때 선거용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선거 끝나면 사라지는 그런 기구. 그런 떴다방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니라 15년이 된 겁니다. 15년 동안 유지되어 온 조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다 박사급들이 참여해서 정책 보고서를 내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송영길의 사조직으로 여기에 후원한 금액이 송영길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과 진배 없다. 송영길이 자신의 정치자금을 한도를 넘어서 받기 위해서 먹사연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우회 통로로 지 돈을 챙겼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송영길이 먹사연 후원금이라는 걸로 받아서 거기서 돈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 주머니로 차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 돈은 정확히 투명하게 수입 지출이 다 보고돼 있고 공익법인이라 다 통일부 관할 부서에 보고된 사안이고, 한 푼도 제가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돈을 내고 있어요. 최근에도 500만 원 냈고, 예. 네, 밖에 나가서 출판 기념회 돈으로 초기에 2천만 원인가 제가 돈을 냈고요. 그게 계속 저도 회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는 임대료와 그 박사들의 월급하고 거기 정책 활동비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찰에서 나를 보통 김민석 총리 청문회도 나왔잖아요. 만약 정치자금 위반이 되면은 그 받은 돈을 그대로 토해내라. 그래서 추징을 합니다. 추징. 맞아. 보통 그게 원칙이죠. 근데 나는 추징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물어봤어요. 검사한테 왜 추징 안 하냐 그랬더니 이건 피고인이 쓴 돈이 아니라서 그렇지. 추징을 못 합니다. 먹사연에서 대표님한테 간 돈이 있어야지 뭐 추징을 하든 뭐가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아니 물론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소속된 분들이 다 민주당 원들이죠.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 대표 선거에 저를 당연히 지지했죠. 그렇죠. 지지한 활동을 일부 했는데 네. 그렇다고 고유의 활동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도와줬다는 내용도 정책이나 메시지를 도와준 것이지 뭐 대의원 표를 조직하는 뭐 조직 활동, 뭐 지역 위원장들 뭐 모아가지고 밥 먹이고 뭐 조직 이런 활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책과 메시지의 이런 지원 활동은 우리가 정치 활동으로 장려해야 될 활동 아닙니까? 그럼요. 정치라는 게 다 이렇게 정책을 개발해야 그것이 우리 국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건데. 장려해야 될 활동이지 진짜. 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판사님한테 예. 이런 싱크탱크를 유죄화하면은 앞으로 정치는 못합니다. 언제든지 검찰이 그러면 여야를 불문하고 대통령 후보급, 당 대표급들은 다 이러한 유사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 김부겸 의원, 뭐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전부 다 이런 싱크탱크 나온다고 아니 신문에 대문짝하게 막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요. 뭐 이번에 윤석열 싱크탱크는 이렇게 구성됐다. 그거 다 기소할 수 있지. 다 기소돼. 그러니까 맞아요. 다 잡아다 기소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야말로 정치 기소고. 그렇죠. 정말로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귀걸이인데 그렇습니다. 기소하고서 막상 싱크탱크에서 송영길 대표님한테 간 돈이 없으니 이게 사실상 뭐 뇌물이다. 사실상 그걸로도 자기들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싱크탱크에 들어간 돈 중에 4천만 원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 소각장 시설을 확장하는 로비 자금으로 준 거다. 그래서 제 3자 뇌물죄로 또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것도 무죄가 나왔어요. 예. 재판을 해보니까 아무런 로비가 넣은 적이 없고 그냥 민원으로 들어서 한번 저도 몰랐던 일인데 우리 아래 보좌관이나 이쪽에서 민원을 알아봐 준 것에 불과했고 이게 허가가 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허가가 났어요. 예. 내가 명색이 집권당 대표인데 내가 알아서 야. 이거를 민원을 해결하려 했으면 그러니까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광주 일고 출신으로 자고 40년 친구입니다. 했으면 그때 했지. 자주 내 방에 왔어요. 노 장관 이것 좀 알아봐. 체크해봐. 그러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고 노영욱 장관도 만나보니까 금시초문이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감히 판결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거를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한다라는 건 사실상 정치인들한테 정책 연구 활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거 겁나서 어떻게 합니까? 싱크탱크 어떻게 만들고 후원 어떻게 받고 정치 자금 불법이라고 다 이렇게 유죄 판결하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정말로 그야말로 억울하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제가 또 대표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다른 걸 떠나서 대표님 같은 분이 고초를 겪는 게 그냥 좀 뭐랄까 좀 가슴 아픈 이유가 뭐냐면 5선 국회의원에 인천광역시장까지 하시고 여당의 대표면은 대한민국 의전 세율로 7인가 8인가 뭐 그런 제가 뵙던 분 중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셨던 분인데 아무튼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이 아직도 지금 전세 사시죠? 전세 아파트 사시고 물론 부의 기준으로 부의 규모로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 참 뭐랄까 가슴 아프고 제가 아니라 이런 거를 지적하고 짚어줘야 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야 이거 정말 재밌다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신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검사들이 정치인들이나 이걸 압수수색하면 항상 무슨 돈다발이 나오든지 뭐 금 두꺼비가 나오든지 무슨 뭐 다이아 목걸이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는데 우리 검사들이 우리 집을 압수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너무 검찰도 미안했겠다. 세간살이도 너무 험불하고 초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이 사는 집 맞냐 진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가슴이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거 진짜 코미디예요. 검찰이 야 여기 뭐 금두껍이라도 있나 가보자 해서 털털 털었는데 이게 가재도구가 이게 잘 사는 데 집이 아니다. 느꼈으면 얼마나 본인들도 참 죄책감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래도 제 아내는 지금까지 살던 집 중에 지금이 제일 크고 행복하다 그럽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느라고 계양구에서 이사 왔잖아요.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용산 토박이에요. 그래서 근데 거의 이제 아파트를 얻으려고 때 6억 3천인가 달라 그래서 돈이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4억 3천짜리 이제 그 6층 빌라에 5층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빌라 사세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참 이게 뭐랄까 뭐 참 많은 감정이 드는데 감히 제가 말하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보시는 분이 다 느끼실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언론에서 일단 한번 때리면 세세한 진실은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이 풍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나락을 가버리고 회생도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민주당도 그렇고 교훈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얻고 있는데 송영길의 사례에서도 또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다르게 좀 이 난관을 헤쳐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가실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항소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오는 9월 17일 날 검찰 쪽 증인 이정근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엔 저희 변호인 측 이제 저희 피고인 측 증인이 한 명 채택돼 있어요. 그분 이제 증인 신문 하고 나서 뭐 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방을 마친 다음에 변론 종결을 하면 올해 말까지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8.15 조국 그 전 대표 사면 복권할 때 뭐 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나는 그 사면 복권에 의존하지 않겠다. 끝까지 무죄를 입증해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무죄를 받기 위해 최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좋은 결론이 나온다면 뭐 당연히 또 검찰이 상고하겠지만 민주당과 합당을 해서 다시 저의 고향인 민주당으로 복귀해가지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당연하시긴 하지만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거고 되게 어떻게 보면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다투어서 무죄를 증명하겠다. 그것이 이제 회생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정치적인 방법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면 오히려 그 3심을 유죄를 선고받아도 정치적으로 이게 잘 풀리잖아요. 제가 굳이 사례를 언급하진 않겠지만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 되고 잠룡이 되고 어떤 뭐랄까 이 대한민국 정치를 움직이는 한 그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 송영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인간적인 심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죠. 네. 우선 지금의 민주당이 볼드모트라고 아세요? 볼드모트? 전 모르겠네.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 해리포터에서 악당이 볼드모트인데요. 예, 여기서 예. 주인공들이 볼드모트를 예. 입 밖에 꺼내지 못해요. 예. 그거 자체가 금기시가 됩니다. 홍길동처럼. 홍길동처럼 좀 다른데 예. 볼드모트가 엄청 거대한 예, 악인데 예. 볼드모트를 얘기하면은 야 그 이름을 네가 왜 말하지 마 이러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송영길이 지금 볼드모트가 돼 있는 것 같다. 그 송영길이라는 이 단어를 입에 담지 않는 이 분위기. 네. 아 이거 참 생경한데 제 입장에선 민주당이 아닌 사람 당원이 아니니까 오히려 당 대표까지 하시고 지도자지고 그 기여를 크게 하신 분인데 진보 진영에 볼드모트가 돼 있다. 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것도 제가 감수해야 될 상황이다. 속으로는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외로운 면도 있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 160명이 넘는데 공개적으로 송영길을 언급한 사람이 아주 손가락에 꼽을 정도 예. 이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언급 자체를 안 하잖아요. 모두 다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모두 조국 이재명 그 사법적인 이야기 이들은 많이 했지만 송영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언급을 안 했죠. 왜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하세요? 네.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은 제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네. 부족하죠. 그 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걸로는 부족하고 민주당에서 그때 인터뷰 중에 하나 또 민주당 최고위 할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최고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누구 한 명이 우리 송영길 대표 이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이라도 송영길 대표가 억울하다 누명이다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글쎄 그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제 송영길이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으로 제가 돼 있기 때문에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지금 의심되는 의원들이 여러 명이 드러났고 그걸 이제 검찰에서 소환 조사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송영길과 혹시 얽히고 싶지 않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기에는 뭐 100% 이해를 하고 외롭더라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제가 싸워왔는데 그래서 1심에서 제가 무죄를 받았잖아요. 돈봉투에. 더구나 이 검사들의 위법 수집 증거, 별건 수사가 판결을 통해 확인이 됐는데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는 한마디 그쵸.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무죄가 선고된 날 뭐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예. 이랬더니 이 검찰이 그렇게 하더니 1심에서 돈봉투가 무죄가 됐다라고 할 만한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 심정이 어떠셨을까. 정말 내가 만약에 송영길 대표님이었다면 참 진짜 뭐랄까 인생이 참 허무하도다. 정말로 예.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서로서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럼요. 이겨내겠다. 네. 그래서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그냥 뭐 그 가볍게 좀 보면 지금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체제의 지도부인데 물론 당대표도 하시고 5선 의원이니까 민주당 내에 친한 분들 너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지도부랑 어떻게 친분이 어떠십니까? 뭐 최고위원들하고 다 친하죠. 그죠? 뭐 정청래 의원과도 뭐 저보다 학생운동 후배기도 하고 정치도 후배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 제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정청래 국회 처음에 들어올 때. 17대 정청래를 도왔던 그 미키 루크라는 이상호 씨가 예. 내가 친했는데 추억에 있네요. 노사모 예. 제가 노무현 지지 활동할 때 친해져서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 뭐라고요? 미키 루크가. 뭐 자기 정청래는 형제 같은 친구인데 잘 좀 봐달라. 뭐 청년위원장인가 뭐가 돼야 이 공천을 받을 수 있고 됐다. 그래서 제가 적극 도와줬어요 그때. 와, 그리고 정계 입문하는데 예. 결정적- 인문한테 저도 도와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출소가 아니라 이제 보석 후에 이제 사회 활동 하시면서 많은 분들 동지들도 만나실 텐데 정청래 대표는 따로 안 만나셨습니까? 뭐 아니 내가 만나자 그러겠어요. 지금 힘 있는 사람이 전화해야 만나는 거지. 그렇긴 우리 하죠. 고등학교 동창도 말이죠. 잘 나가는 사람이 만나자면 만나지. 어려운 사람이 잘 나간 동문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야, 아니 참. 그리고 아니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나 되려면 아니 당도 다른 조국은 막 쫓아가서 특별 면회까지 하는데 송영길이 나왔으면 고생했다고 전화 한 통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거 한 통화 나 이해가 안 돼 진짜.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그 전화 한 통을 안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뭐 잘못하셨어요? 다른 것? 다내 당 대표 계실 때 너무 내 잘못. 화 많이 내신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이죠. 아니, 그래서 아니 내가 예. 그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 이야기 가지고 불교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때 내가 뭐라 그랬죠,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고. 그때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는 게 최선의 목표인데 그때 뭐라고 막 질책했더니 그걸로 좀 서운했던 게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스테리가 풀렸네. 봉이 김선달로 그러네. 전화 안 하신 이유는. 아무튼 그 진짜 미스테리였어요. 그래서 조국 원장이라고 하나요? 요새 직함이 바뀌셨는데 조국 원장 말씀 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면은 둘 모두 성격이 같습니다. 검찰 정권의 어떤 피해자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애시당초 그 기치를 걸고 창당을 했죠. 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하겠다. 근데 조국 전 대표는 진영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감싸주고 싸워주고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송영길 대표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차디차게 버려졌어요. 뭐 같은 얘기긴 한데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글쎄 뭐.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그 한 걸음 더 나가면 오히려 억울함으로 따지면 조국 원장님께서도 억울한 측면이 너무 많죠. 너무 과잉 수사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 어떤 보복 이런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상대 평가를 하자면 억울한 측면으로 봤을 때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송 대표님이 억울하면 더 억울한데 그리고 편들어주면 오히려 이쪽이 얘기가 더 되는데 참 이게 조국 원장에 대해서는 진영 전체가 이렇게 일어나고 봉기하고 걸기하는데 무죄까지 나온 마당에 심지어 그 동봉투 사건이 이렇게까지 차지찬 이유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쭙는데 뭐 본인의 부족함 탓이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조국 혁신당 그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자기의 대표였으니까 당연히 조국 대표를 네, 옹호하고 네. 뭐 사면 요구하고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아니 민주당 지도부 국회의원들도 전부 조국 이야기만 하지 송영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심해서 이유를 제가 찾아본 거예요. 나는 정말 이게 내가 민주당 당대표 맞아? 했던 사람 맞아? 이런 자괴감도 들고 사실 제가 지금의 정치하시는 분들 뭐 추미애 의원님 뭐 몇 번 빼놓고 내가 민주당의 가장 선배 아닙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입한 제가 1호 의원이었어요. 물론 그러셨죠. 그 전에 김민석 의원 총리께서 먼저 가기는 했지만 조금 전에. 그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간 거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젊은 피 수혈론 해가지고 영입한 것은 제가 1호로 영입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일관되게 제가 옆길로 안 세고 중심을 잡고 왔던 민주당의 정통을 이어받는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는데 옆에서 보조하시면서 정작 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대표만 계속 언급하고 나를 외면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래서 지금 든 생각인데 원인을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덤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국 전 대표가 그렇죠. 팬이 생길만 하신 인물이죠. 그렇죠.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막강한 팬덤 때문에 아까 뭔가 여기다 섞이면은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를 위해서 같이 싸워주면 팬덤이 같이 따라오는데 팬덤이 자기들 칭찬해 주니까 그거가 큰것 같아요. 거기에 좀 약간 영합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영합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대표님은 이제 대중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뭔가 여기를 내가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발언을 하면 나까지 같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닐까 이런 거를 염려하셔서 하는데 제가 뭐 감히 비겁하다라고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고 좀 비정한 측면이 있다. 정치라는 게 참 결국에는 의리고 그 의리가 먼 훗날에 다시 돌아올 텐데 그거를 아실 텐데 그래서 그때 감옥에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강덕구 의원이 특별 면회를 와줘서 고맙더라고요. 아 오셨구나. 네. 근데 이제 특별 면회가 나보다 특혜라고 막 그런 게 뉴스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 뉴스 한번 다뤄보죠. 참 네. 조국 전 대표에 나온 김에. 내가 그것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시죠. 요새 뜨거웠습니다. 특혜 받으셨던데요. 단독 접견. 소위 이제 영치금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뭐 영치금을 윤석열이가 3억 7천만 원을 뭐 이렇게 화수분처럼 계좌 이체로 빼갔다 그러는데 뭐 그게 뭐 불법적인 아닌 거니까 뭐 좋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나 우리 아내는 영치금 절대 영치금 가지고 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치금을 우리 아내가 400만 원 딱 채워 놔서 다른 사람이 영치금을 넣지 못하게 했어요. 이걸 내가 다른 계좌로 이체해서 빼내줘야 영치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빼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넣은 분들이 있었어요. 약간 제가 이제 돈 쓰고 나면 빈 공간에 뭐 5만 원씩 막 1,000원씩 보낸 사람이 있었지만 이거 막아놨고 그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 영치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나한테 도와오실 분들은 소나무당이나 우리 검찰 탄압 대책위원회 계좌가 있으니 이쪽으로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특별면에는 현재 근데 사람들 모르니까 영치금은 왜 화제가 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로 그렇죠. 20억 예. 했는데 방금은 본인이 이제 400만 원 그 사모님께서 해주신 걸로 하고 전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 주신 거고 이제 단독 접견. 단독 접견을 윤석열이가 막 특혜를 많이 받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조국 대표도 29회, 그렇죠. 내가 7번, 윤관석은 4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현행 그 구치소 규정상 일주일에 1회 장소 변경 접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필요한 경우에. 물론 무조건 해주진 않겠지만. 제가 11개월 살았잖아요. 예. 그중에 7번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못 한 겁니다, 저는. 그렇죠. 조국 대표는 8개월간 29회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오히려 조국이 훨씬 많이 한 거죠. 8개월. 그리고 조국 대표는 기결수잖아. 형이 확정된. 그러니까요. 저는 미결수고. 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기사가 되게 재밌었던 이유가 우리가 조국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 현상이 뭐냐면 조국 전 대표의 억울함을 위해서는 막 진영 전체가 싸워주고 다 그러면서 동시에 송영길에 대해서는 외면해. 근데 이런 나쁜 뉴스가 나올 때 도매급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특혜를 받았다? 근데 송영길도 특혜. 근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닌데. 그렇죠. 나쁜 뉴스에는 나쁜 걸 같이 집어넣는 거죠. 좋은 뉴스에는 검찰이랑 맞서 싸울 때는 거기에는 이제 송영길 대표라는 이름이 없는데 나쁜 뉴스에는 같이 따라 들어가는.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갈 때 머리를 쫙 이렇게 드라이 하고 나갔잖아요. 예. 그거 뭐라고 공격하니까 송영길도 그랬다고 또 나를 또 그랬어요?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옥중 출마했을 때 이걸 했다. 근데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야, 내 머리 빗으로 빗고 나갔어. 네. 자, 안녕이라는 분께서 슈퍼챗을 주시면서 댓글을 놔주시는데 댓글이 좀 과격해서 제가 얘기했죠. 그런 땡땡 패거리 스피커 땡땡땡 땡땡땡은 뭐 송 대표님 단 한 번도 언급 안 한. 뭐 저희가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또 시간이 안 돼서 그러려나?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송 대표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나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짧게 말씀 나눠보죠. 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 하실 때 머리에 망치 뒤통수라고 하나요? 후두부 세 네. 분 그 끔찍한 뉴스를 접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수술하고서 바로 이제 이거죠. 네. 나와서 대통령 유세를 도우셨습니다. 정말로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 생사를 넘나든 사건이고 이럴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지난 일 과정을 돌이켜 봤을 때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방송 활동하신 거 보시면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랄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도 송영길 대표의 이런 어떤 과거들 행적들을 정말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질문 준비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어떠셨나요? 뭐요? 그때 그 가격 당하시고 나서 유세 활동하실 때. 그때 정말 그때 천우신조로 만약 그 때리신 분이 나이가 드신 분이라 힘이 좀 부족했고 키가 작아서 이렇게 올려다 치면서 때려서 이 충격이 덜했지. 또 제가 키가 컸으니까 이게 사각으로 맞은 거예요. 근데 쇠 장돌이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그걸로 3번인가 때렸는데 그러니까. 막 키 큰 사람 위에서 얘기를 태양열 쪽으로 때렸으면 내가 그냥 만약 반신불수가 됐든지 언어 기능이 장애가 왔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후유증은 없으세요? 네, 후유증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목에 칼 그 닫았을 때는 그 어떻게 똑같이 동병상련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끔찍한 일도 당하셨고 아무튼 또 당에 정말 오래 가셨는데 개파라고 하잖아요. 뭐 친노, 친문, 뭐 친명, 비명 많기도 한데 뭐 근데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개파가 있어야죠. 있죠. 개파 필요하죠. 있어야죠. 그래서 송영길의 개파는 무엇인가 했는데 무개파가 개파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뭐 개파 같은 게 별로 없었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아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실 때도 적극적으로 도우셨고 그런 면에서 또 DJ에 의해서 또 발탁되셨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DJ계라고 어떻게 분류하는 게 맞겠지요? 뭐 그것도 아니고 다 좋습니다. 대신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롤 모델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네치게 몸조심하는 것 같고
이제 송영길 대표님 같은 사례들이 누적되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면했지만 또 송영길 대표님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몇몇 계세요. 이제 소나무당인데 지금은 활동 같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변희재 대표, 안진걸 소장, 손혜원 전 의원, 그리고 최대집 위협 회장님이셨나요? 까지 했는데 다들 화끈하신 분들로 유명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근데 때로는 극우라는 표현 그런 꼬리 쑤실 것까지 달릴 정도로 문재인 정부를 또 심하게 공격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좌우합작이라고 표현하시긴 했는데 이런 활동을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제가 이제 초기에 프랑스에 돌아오 보니까 이 변희재 씨가 일관되게 태블릿 PC 조작 문제, 그 김영철 그 부장과 장시호의 유착 관계 이걸 계속 주장이 와서 왜 저렇게 싸우는가? 아니, 저 양반이 그냥 거의 목숨을 걸고 그 몇 년째 하고 있어서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책을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어요. 태블릿 PC 저는 지금 최순실 그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거의 청와대 행정관 김한숙 것이라고 보는데 네. 걔들이 아무튼 이 한동훈이하고 김영철 그 윤석열 패거리들이 나는 그 장시호를 이거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걸 조작했다고 봅니다.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 윤석열 한동훈과 가장 선명하게 싸웠던 변희재 씨한테 호감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김영철 이 특수 특히 그 김영철이 나를 수사를 한 검사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우연의 일치가 되니까 동병상련이 돼서 싸웠던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소나무당 창당했을 때 그분들이 비례대표 들어온 건 나는 알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는 창당도 소극적이었는데 밖에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10분 면회로 뭘 소통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고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 변희재 씨가 너무 이재명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완전히 좀 방향이 너무 틀려져서 더 이상은 갑기야기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탈당하셨고 저희 손 회원? 의원님도 네. 탈당하셨고 그러셨구나. 최대집도 탈당하셨고 지금 그래서 다 지금 이제 당에서 나갔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때로는 어느 순간에서는 힘을 합칠 수는 있었으나 지금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같이 갈 수 없는.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전혀 극단적으로 이제 저하고는 틀려져서 그렇죠. 같이 할 수가 없게 된 그 거죠. 부분에 대한 합의가 돼야 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그러면 요새 소나무당 같이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뭐 정치인 중에는 특별한 분이 지금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자진해서 탈당하시고 나오셔서 창당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을 결국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어색한데. 이게 들어간다고 말씀했잖아요. 언제요? 아니 내가 올해 말에 항소심 판결이 나면 그때 정청래 당 대표를 요청해야죠. 물론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야죠.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그러니까 순서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상의를 해가지고 입당을 하는 걸로. 다 같이 흡수 합당을 해야죠. 뭐 저희는 조국 혁신당과 달리 합당하는데 무슨 장애가 없잖아요. 거기는 예. 국회의원 12명이나 있으니까 지역구 뭐 배정 문제나 뭐 지분 문제 뭐 많지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잖아요. 그냥 백의종군으로 당원에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뛰겠다는데 뭐 막을 게 뭐 있겠어. 그거 막는 거는 뭐 상상이 안 되고 이제 2심 무죄를 받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제 활동을 말씀 주신 거고 무죄를 받든 안 받든 아무튼 2심에서 판결이 나면 내가 또 구속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같이 힘을 합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검찰 정권의 피해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검찰 정권의 피해자 보석중 계엄을 만나다 요 내용인데요. 요 영상이 최근에 화제예요. 그 12.3 계엄 터진 날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대표님께서 거의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하셔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군인들에게 뒤에서 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렇게. 군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 안 무서웠어요. 윤석열 범죄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말고 우리 아들 같은 민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이런 영상인데요. 제가 왜 안 무셔우셨냐고 여쭤봤냐면 이게 이날 계엄을 겪어본 세대들은 네. 대부분 대부분 집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옆에 이웃집에 피신하거나 물론 현역들은 일단 국회가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니까 국회로 가죠. 근데 원내에 있던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계엄을 겪어본 세대들은 국회를 가는 게 두렵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처럼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계엄을 모르니까 교과서에서 마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국회로 많이도 가기도 했는데 네. 대표님은 이제 계엄을 정통으로 겪으신 세대 아니시겠습니까? 네. 무서우셨을 텐데 국회로 가셔서 원 배지도 아니신데 원 외에서 저렇게 군인들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군인들한테 소리를 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안 무서우셨는지. 무서움도 있었지만 네. 저리 나이 살만큼 살았고 그 광주 5.18을 겪어서 그때 마지막에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에 네. 계엄군의 탱크가 금남로를 정말 지축을 흔들면서 도청으로 향하고 있을 때 얼마나 거기 있었던 그 우리 시민들은 두려웠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끝까지 도청을 지켰던 마지막 자존심 우리 윤상원 열사,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예. 이분이 제 중학교 선배님이에요. 그러시구나. 윤상원 열사가 돌아가셨고 계엄군 총탄에 거기에 있었던 문재학 64년생 당시 광주상고 1학년이 윤상원 선배가 빨리 집에 가라 그래도 친구 때문에 못 간다라고 지키고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이고 그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동갑이에요. 64년생.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학 어머니한테 아들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어머님이 껴안아주고 했죠. 눈물을 흘리셨고. 예. 그래서 저로서는 그때 부채가 같이 그때 도청을 지키지 못했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죽으려면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성경 에스더의 말처럼 달려가자고 간 거고.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겁이 나니까 나는 계엄군이 다 수색할 줄 알았어요. 들어와서. 특히 나는 뭐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뭐냐라고 체포 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경내에서.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는 이 시트 밑에 좀 엎드려 있어라. 불 다 끄고 이렇게 발각되지 않게. 무서워. 예. 와, 근데 막 헬기가 막 쫙 하면서 착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모님은 무슨 죄입니까? 대표님 그렇다 치고 사모님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예. 우리 마누라도 저보다 더 강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셔서 예. 그래서 그냥 헬기가 막 선회하더니 내리기 시작하니까 5.18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 나이쯤 되면 다 우리 아들 같잖아요. 이 군인들이 너무 예쁘고 우리 아들들이 이 총을 들고 자기 아버지 뻘 대고 형 삼촌 뻘 된 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 일입니까? 그러니까 더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기를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단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한테 총을 들려서 전선에 내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남북관계를 다루고 군을 지휘해야 된다. 맞는 저는 말씀. 이게 제 철학입니다.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애국심에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을 반란군의 그 하수인으로 만드냐고. 이런 나쁜 자가 어디가 그 있습니까? 듣고 보니 또 납득이 되는 게 군인 이전에 이제 아들 그렇죠. 내 아들뻘들 이렇게 보셨구나. 그러면 네. 충분히 저렇게 호소하는 또 마음 또 이해도 그래서 되고. 얘들한테 이제 가장 설득 있는 말은 막 욕하고 비판하면 반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군인이고 윤석열 정권의 사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짠했죠. 예. 국회가 지금 의결을 계엄 이제 의결하니까 절대 기다려야지. 이걸 뚫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럼요. 이걸 이제 환기시켜 준 거기서 거죠.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이러면 진짜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폭력 사태가 생길 수 있는데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짠하게 하니까 뒤에서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이 단순히 그렇게 짠한 데에서 의미가 그치는 게 아니라 진술서에 군인들 진술서에 송영길 대표님 이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국회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라. 그게 다름 아닌 송영길 대표님이 목소리인데 지금 법정에서 송영길 대표님의 지금 저 당시에 어떤 연설, 훈계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네. 계엄 그리고 내란이라고도 표현하고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역할을 또 하셨다. 그래서 이 영상이 글쎄. 굉장히 귀중하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때 사실 MBC, KBS가 다 찍고 있었는데 일부러 나를 안 찍더라고요. 진짜 일부러 다. 거기서도- 찍었어도 이제 데스크에서 다 잘랐을 거예요. 야 신기하다 신기해. 예. 이게 근데 또 그걸 이번에 김종대 의원이 어떻게 그 특검 그 피신 조서 이거를 보다가 진술서 보다가 변호사를 통해 확보해서 보다가 예.
그걸 밝히는 바람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종대한테. 저 영상은 정말 귀중한 영상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법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여러 정치인들 모실 때마다 이런 얘기해요. 계엄 감수성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저마다 계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아직도 일부 정치인들, 일부 뭐 지지자들은 경고성 계엄이다. 정말로 이거는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경고성 계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해제가 안 됐다면 정말 피바다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 아예 극과 극의 평가인데 그래서 각자 느끼는 게 다른데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계엄이 해제가 안 됐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저는 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 저는 이 국회 앞 대로가 제2의 금남로처럼 될 수가 있었고 용산 앞이 되고 절대 우리 국민들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부터 그때는 총구 앞에 총 맞아 죽을 각오로 용산에 쳐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계엄군들이 지나보면서 피바다가 났을 거고 제2의 5.18이 나는 서울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윤석열은 끌어내려줄 수밖에 없었고 즉각 그놈을 사형시킬 정도의 그 내란 목적 살인죄의 주범이 돼서 걔는 철저하게 아마 처단을 받을 텐데 그건 또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흘리지 않게 만드는데 그거를 윤석열이 헌재에 나와서 자기가 일부러 소수 병력만 투입해서 질서 유지를 해서 했다는데 아니 왜 질서 유지가 필요해? 경찰 병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서 유지가 뭐가 필요해? 그리고 이런 군인들이 저의 연설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다 맞고 그래서 실행을 안 하고 조성현 그때 중령인가요? 조성현이라든지 김형기 중령, 김문상 헬기를 막았던 이런 애국적인 군인들의 이런 저항 때문에 안 된 거를 지가 마치 안 되게 한 것처럼 이 말하는 저런 거짓말쟁이가 어디가 있어요? 이 근데 사람들이 나쁜 놈이지. 진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지금 복수 그리고 수십 명의 사령관들 그 밑에 다른 군인들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문을 부수고라서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게 그랬으면은 그렇죠. 이게 뭐랄까요? 어떤 진영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본인 지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좀 알리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게 분열만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최근에 구치소에서 윤석열 씨가 메시지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한테 책임이 있고 뭐 지금 갑자기 이제 하도 이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 빤스 입고 버티고 이게 너무 체면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심평 변호사는 누가 조언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쇼하는 식으로 뭐 다 책임은 나한테 있고 뭐 군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말을 악어의 눈물을 흘렸는데 네. 진짜 지가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 특검에 나가가지고 내가 다 시켰다고 진술 조서를 써야지. 그렇죠. 나쁜 놈 아니야. 다 내 책임이다. 헌재 나가서 전부 지는 모르고 오히려 부하들한테 책임을 다 떠겼던 자가 왜 거기 지 혼자 메시지로 떠들어. 그럼 지가 법정에 나가서 검찰에 나와서 내가 다 했으니 다 용서해 주라고 조서를 쓰라고 이 양반아 정말. 정말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자입니다. 야, 그래서 이 엉킨 실타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감옥에서 이제 수사 소환하면 이제 버티시고 뭐 속옷 버티기다 뭐 의자를 들어 올렸는데 엉덩방아가 찧었다 그리고 뭐 CCTV를 공개하느냐 마느냐 이 지경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왔습니다. 정말 이 실타래가 너무 엉켰는데 어떻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쾌도난마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뭐 걔도 넘어가 아니라 지금 이제 잘 특검법이 이번에 좀 더 보완이 돼서 60일 동안 기간이 연장되고 대상도 돼서 그건 잘 된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우리 법원도 네. 헌법 의식이 부족합니다.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가 어떻게 이거를 진압하고 이 법질서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서부지방법원이 자기가 관할에 있는 법원이 폭도들의 난동이 되고 부서져도 대법원장의 메시지가 하나 없잖아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재판을 위해서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를 시켜가지고 정말 국민의 절대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자격을 박탈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뺏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로는 얼마나 사법 정말 쿠데타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이 균형 감각이 없는 판단이냐고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대법원 지금 네, 우리 사법부에 대법원의 대해서. 태도가 지금 뭐 지기현인가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아니한 판결을 하고 있고 자기가 뭐 룸사랑에 접대받았다는 논란이 됐는데
조사한다더니 아무 결과도 발표 안 하고 그렇죠. 교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 없죠, 말이. 사법부에서. 사법부 정말 어떤, 이 헌법적 의식이 전혀 빈약한 그렇습니다. 그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한 판례 외우고 법 기술자를 될지 모르지만은 헌법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가 지금 헌법 공부를 제대로 안 시킵니다. 아, 예. 민주 교육을 안 시켜요. 그다음에 독립운동사를 가르치질 않습니다. 음. 그러니 육군사관학교의 그 홍범도 장군 동상을 철거하자는 이런 황당한 인간들이 이게 순전히 만주군 일본군 출신들의 사고로 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을 오염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안규백 장관께서 육군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군 간부 교육을 전부 교육 과정을 개편시켜야 돼요. 예. 독립운동사를 반드시 독립 과목으로 집어넣고 음. 그리고 헌법과 민주 정신을 교육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이 정권의 사병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간성이라는 사실 자부심을 헌법 의식을 우리 군 간부들한테부터 부여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국회에 와가지고 아니 계엄 대상이 국회인지 아닌지를 헌법적으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맞습니다. 헷갈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긴 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군인 또 방금 사법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이 어디가 문제였는지 오히려 조금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계엄 해제 안 됐다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유혈 사태 피할 수 없었다. 저도 수거 대상이었더라고요. 그러셨죠. 예. 노상원 수첩에. 그러니까 노상원이를 2번인가 만났다니까 구치소 안에서. 정말 근데 이 친구가 마스크를 써서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단 노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걔가 내 또래예요. 예. 육사 41기. 예. 제가 같은 또래인데 육사를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똑똑하셨대요. 우리나라 수석이 다 돌 모아놓은 수석 같아요. 노상훈이 수석, 원희룡이 수석, 최상목이 수석. 다 수석이야? 다 수석들이에요. 정말 노상원 근데 그분은 너무 무서워요. 그 수첩이 내용이 너무 끔찍하고 대표님 수거 대상 기억납니다. 예. 그럼 정말로 고문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거돼서. 고문당이라 쓰레기처럼 수거해서 처리해서 그냥 어디 영연병에 넣어서 너무 어디 끔찍하다. 바다에 빠져서 꽃게밥이 됐겠죠. 구치소에서 만나셨구나. 네. 그놈을 내가 몰 때 만났으면 그냥 예. 음식이 한번 일가를 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리라고. 정말 저분은. 근데 노상원이가 네. 검경 이 수사권 공소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왜요? 거긴 또 왜 그래? 이 조사를 받아보니까 너무 많나? 특검 조사를 검찰 너무 세다. 수사권 좀 수사. 이렇게 분리해야 되겠다. 그런 아이러니. 당해보니 느끼나 보네. 아이러니입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옥중 3종 세트 얘기하고 송영길 대표님에 대한 얘기 짧게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옥중 3종 세트, 옥중 108배 일단 옥중 번역, 옥중 출마인데 108배는 왜 하셨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매일 하셨어요? 예, 매일 이제 밤에 이렇게 하고 나서 샤워를 하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책이 잘 읽어집니다. 무슨 종교 행위로 108배를 한 게 그러니까, 아니라 자기 이제 수련과 수양과 체력 단련. 마음을 비우는 그런 자세로 그 좁은 공간에서 108배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나면 땀이 쫙 나오고 난 머리가 맑아지고 그럼 일체 유심조란 말처럼 원효 여기가 내가 어디 산속의 별장 어디 암자에 와 있다. 예. 밤이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마음 수양을 하신 거네요. 그야말로. 108배 정치인분들이 더러더러 하시더라고요. 박은정 저기 의원도 108배 하셨다고. 아무튼 그렇게 마음의 수양을 하시면서 아까 그 얘기 짧게 해볼까요? 좀만 더 해보면 이 책입니다. 책을 드디어 갖고 오셨는데 책을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민주당을 떠나면 이 책. 미국 민주당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게시 할버트. 털시 게버드.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미국 국가정보기구의 수장이라고 하나요? 엄청 높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CIA, FBI 등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I 이 책임자입니다. 우리나라 따라서 국정원장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9월 19일 날 6시에 우리 노무현 재단에서 이거 북 콘서트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예. 야, 그래. 노무현 재단은 그래도 일 하시네요. 북콘서트. 거기 나가시면 좋을 텐데. 그 노무현 재단에서 하시는 그 유시민 작가의 제가 즐겨보긴 하는데 알릴레오라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시죠? 거기 초대되면 정말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초대하면 나가죠. 그럼요. 유시민 작가랑 개인적으로 친분 있으세요? 알죠, 잘 알죠. 잘 아세요? 야. 두 분의 만남이 성사가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옥중 출마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으니까 옥중 출마했는데 대박인 게 저는 옥중 출마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출마를 하셔서 광주 어디로 출마하셨죠? 서구 갑입니다. 서구 갑으로 하셨는데 무려 18%를 득표를 하셨습니다. 17.38. 17.38. 그래서 15% 이상 되면 이제 보전을 받는데 전액 보전까지 받으시는 의미 있는 성적을 내셨는데 일단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뭐 뭔가 이런 걸 저의 이 억울한 것을 좀 밝히는 것도 있었고 네. 윤석열 이 검찰 범죄 정권에 대해서 한번 강력하게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저는 당선되기를 바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광주 시민들한테 말했는데 광주시 8명 민주당 국회의원 뽑아봤자 무슨 임팩트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또 제 상대방이 기재부 출신이었어요. 어. 민주당 후보가. 예. 기재부 출신은 이미 이 안도걸이라고 또 민주당의 기재부 출신이 차관 출신이 후보로 나왔어요. 8명 광주 국회의원 중에 2명을 꼭 이 기재부 출신을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란 진압인데. 그렇죠. 그리고 다 맨날 초선들 가지고 광주의 정치가 언제 크겠습니까? 이 송영길을 만약에 당선시켜주면 어차피 내가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갈 사람인데 그렇죠. 시켜주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윤석열 이 검찰 정권 탄핵에 선봉이 되겠다 이렇게 호소를 해서 나는 광주 시민들이 나는 옥중에서 당선시켜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너무 기간이 짧았고 옥중 또 내가 출마의 한계도 있고 제가 좀 그래서 보석을 좀 해줬으면 나는 당선할 그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사님한테 법정 선거운동 기간 아닙니까? 그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된 거냐. 내가 억울한 게 뭐냐. 송영길 구속 사유가 정당 민주주의에 돈봉투를 뿌려서 그걸 침해했다는 건데 정당 내부의 선거권 비선거권보다 훨씬 중요한 헌법적 비선거권인 국회의원 선거에 내가 나왔는데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내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데 굳이 보석을 안 해줘서 그 법이 보장한 선거운동 기간 14일 동안 단 하루도 유권자한테 인사할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한 것입니다라고 제가 판사님한테 몇 번 탄원서를 썼는데 우리 법원 판사들이 헌법적 의식이 약해요. 정말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헌법적 의식이 약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선거권이라는 게 정말로 이제 저희 사회에서는 어마무시한 그 권리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그 가치를 낮게 봤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측면이라면 분명히 보석을 해줄 법도 한데 참 그 보석이 안 되신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떨어져서 너무 실망스러웠더니 우리 주위의 지지자들이 야 이낙연 후보는 거기에 열심히 뛰어도 15%를 못 넘었는데 그러네 맞네. 그걸로 만족해라 그래서 엄청난 그렇게 되면 성과긴 하네요. 그렇죠. 선거 활동도 못 하셨는데 17.3%고 이낙연 당시 후보는 선거 활동 많이 하셨는데도 15% 뭐 안 되셨나요? 모두 보전 못 받았죠. 보전 못 받으셨구나. 야, 그럼 일부는 받았겠죠. 10% 넘으면 50%는 해줍니다. 그 정도. 야, 그러니까 유의미한 성과였네요. 근데 저로서는 우리 아들, 딸, 아내한테 고마운 게 사실 남편이나 아빠가 국회의원 출마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 얼굴을 내놓고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 노출되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자기 SNS를 누가 감시해서 반대파들이 뭔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딸 아들도 처음에는 꺼려했어요. 공개적으로 막 유튜브에도 나가고 막 연설까지 했잖아요. 근데 아빠가 계속 보석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딸 아들이 자기가 하겠다. 유튜브도 나오고 방송 유세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막 효자이시다, 눈물이 나더라고. 야, 맞아.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 자기들이 뭐 좀 꿀리는 게 있었다면, 근데 아빠 찬스 받아가지고 뭐 무리하게 어디를 대학을 들어가나 못하죠, 그럼. 못하죠. 바로 공격이 들어오죠. 역효과가 나지. 그건 도와주면 아니라 방해하는 건데 떳떳하니까. 그렇죠. 나는 뭐 아빠한테 받은 것도 없고 우리 아빠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도 없고 떳떳하니까 나오신 거예요.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의 표입니다. 17%는 송영길이가 아니라 야, 우리 아내와 자녀분들에게 빚을 지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는 아들 찬스 받았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라. 예. 알았습니다. 그러셔야죠. 정말로 그러셔야죠. 네,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송영길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짧게 다뤄보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이제 정치를 좀 즐겨보는 사람에 네. 속해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하는데 보통 그냥 일상 저랑 비슷하게 사고를 하는 정치인이랑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사고가 일상적이지 않고 역사의 관점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그런 케이스라고 봤는데 사례가 계엄을 예고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저거 보면서 좀 음모론자다, 심한 사람들은 망상가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렇게 거대 담론의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대표님도 그런 분류에 속한다 하는데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역사를 좋아했고 예. 저는 고3 때 말이죠. 아니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시험 문제에 삼국 통일의 의의는라는 게 나왔어요. 오, 예. 사지선다형으로 나왔는데 저는 영토의 축소에다 답을 동그라미를 쳤거든요. 오, 예. 근데 그 틀렸다 그러더라고. 오. 답이 뭐냐 했더니 단일 민족 문화의 형성이다. 그래서 난 청청강 이북 다 뺏기고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통일로 보느냐라고 내가 중학교 때 그걸 내가 그런 무식을 가졌다니까. 선생님한테 3번도 답으로 해주라고 내가 싸웠어. 근데 나중에 대학에서 들어와 보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통일신라와 발해 시대를 남북국 시대로 맞아. 분류했더라고요. 예. 야, 나 너무 기뻤어요. 와, 진짜 우리 선조 중에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와 비아의 투쟁.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저는 민족의 통일입니다. 민족의 통일. 아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반도가 이렇게 지금까지 분단돼 있다는 게 저는 휴전선 철조망이 내 가슴 속에 이 철심이 박혀 있는 그런 답답함을 느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에게 통일된 족을 남겨주자. 네. 정말 여기 저기 부산에서 전라도에서 차를 끌고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까지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시대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제 꿈이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것도 이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망나니 같고 문제도 많지만 이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과 만나 이걸 풀려면서 높이 평가해야 되고 예. 이 계기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나면서 피스메이커가 돼달라 했던 것처럼 해서 이 접점을 뚫어보자. 제가 제일 강조한 것처럼 비스마르크가 정치가 인물은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다. 우리나라 정치인이 뭘 해요? 맨날 생계형 정치로 먹고 살고 지역구 관리하고 상가집 다니고 월급 받고 이런 루틴한 것은 내 아니라도 다 해. 송영길이 너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나는 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입니다. 이걸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그때 통일신라 시대 때 발해 때 지도자들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 힘을 모아서 누가 통합했다며. 이 만주 벌판이 다 우리 땅이었는데. 그렇죠. 거기 훨씬 쪼그라들었죠 지금은. 제가 훈춘이 옛날에 동경이었습니다. 예. 발해 때. 예. 거기 훈춘에 가면 8년성이라는 성터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달밤에 조선족 학자들하고 이 북한 이 소주를 한잔 하면서 예. 발해의 꿈을 같이 서태지 노래인데. 그 노래를 같이 하면서 정말 이 술잔을 기울인 적이 있는데 저는 낭만이다. 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할 때 주사파랑 싸우면서 노회찬 선배와 함께 PD 계열의 노동운동을 해왔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민족주의자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김구 주석이 말한 대로 다른 민족을 멸시하거나 지배하고자 하는 쇼비니즘적 제국주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정말 김구 주석이 꿈꿨던 한없는 문화 강국, 다른 사람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민주주의가 결합된 민족주의, 저의 꿈입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었고 뭐랄까 NL의 피가 흐르는 PD 그런 느낌도 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이 이건데요. 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제 이룩해야 할 텐데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저께는 북중러도 만났고 최근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복잡합니다. 국제 정세가. 이번 정부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시는지 또 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워낙 지금 악화된 남북 관계가 회복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 푸틴 카드가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푸틴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고 또 러시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바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서 지노비에프 대사와 만나서 이번에 북중러의 전승절 참여 의미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에 복귀한다면
이재명 정부를 도와서 이런 꿈을 같이 실현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의 마지막 최후 진술도 그러려고 그래요. 재판장님, 제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돈폭도 사건 뭐 잘한 건 아니죠. 내가 몰랐다 그러지만 뭐 제가 문제가 있어 제가 국민한테 사과를 드렸고, 그러나 이 송영길이 정말 이런 문제로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그러한 부정치인입니까? 제가 정말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처럼 공부한 게 너무 아깝다. 싸운 게. 정말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정말로 뭐랄까 좀 뭉클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정말로 하루빨리 제가 모두의 누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누명이 좀 벗어나서 그 말씀 주신 그런 역할들 정말로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이 특히나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랑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하면서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처음 제가 초대를 했는데 오늘 진행을 해주신 우리 기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는 우리 위대한 민족, 우리 5,300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2,500만 이 북한 동포들, 그리고 750만 디아스포라 코리아 다 합해서 약 1억 명의 그 에너지, 민족 에너지로 이번에 캐대현에서 본 것처럼 정말 세계를 휩쓰는 이 문화 강국. 제 꿈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끼어들어서 눈치 보는 그런 우리 이 쪼그라든 반도애가 아니라 반도 세력론을 통해서 김우중 회장이 처음으로 주장했던 세계 경영을 해보자. 송영길의 모토는 반도 세력 세계 경영입니다. Why not?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탈리아 반도가 힘을 모았더니 천년의 로마 제국을 만들었고, 발칸 반도 보스포러스 해협에 힘을 모아서 우리가 비잔틴 제국을 만들어 천년의 동로마 제국이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가 통합이 돼서 스페인 무적 함대로 해상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가 통합돼서 대륙 해양 세력을 포섭해서 정말 동북아의 강국, 세계의 강국으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토대로 세계로 뻗어가는 반도 세력 세계 경영, 그 꿈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아이고, 그 꿈이 조만간 이제 그 꿈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과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물론 나누긴 했지만 그 부분 또 많이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역시나 정치인 중에 또 정치인답게 결국의 끝에는 저희 한반도, 그리고 북중러, 한미일, 그리고 발해를 꿈꾸며까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송영길 대표님이 좋은 어떤 행보 보여주실 것이라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대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진행을